자, 법원에 의한 행정기법의 통제부터 하겠습니다. 명령규칙 심사죠. 그래서 주체는 모든 법원, 재판의 전제성을 놓고 난다.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죠. 구체적 규범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 그 다음에 그래서 직접 명령규칙 심사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이 있고 소가 제기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규범 통제를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하죠. 헌법소원과 차이점이죠.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당하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헌법 또는 법률이죠. 헌법 또는 법률. 법률에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 포함되죠. 대상은 법규성이 있으면 된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련, 외교, 고시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위임을 받으면 되죠. 법령에 위임을 받은 법령 보충 행정규칙은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되고 단순 행정규칙은 포함이 안 됩니다. 조례도 포함이 되죠. 조례도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위헌 결정을 할 수가 있죠. 3분 이상의 출석에 출석과 반수를 한다. 위헌 위법 결정이 내려지면 일반적 효력이 상실된다. X. 개별적 효력 상실설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처분이 있은 이후에 근거 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다. 무의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보존 음료수 사건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돼서 결론적으로 행복추구권 직업의 이제 침해가 나왔죠. 그래서 법규성이 있느냐? 있다. 심사를 했다는 것은 법규성이 있는 거예요. 심사를 했다는 것은 법규성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했다는 것은 법규성이 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 70 사건 똑같아요. 70 사건도 심사를 했죠. 그러면 일단은 출발에서는 법규성이 있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든지 법규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법이 나오죠. 이 법이 나온다. 자, 명령에 대한 항고성이 인정되느냐? 안 된다. 처분성이 없어서 안 된다. 다만 명령 중에서 처분성 있는 명령은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약제급여 목록이라든지 향정신의약품 급여 목록 문제라든지 공주대학교 학칙이라든지 드밀봉고 폐교조례는 대표적인 처분성이 인정됐던 것이었다. 조례가 항고성의 대상이 안 되지만 처분적 조례는 항고성의 대상이 되죠. 이때 피고는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이다. 처분적 조례에 있어서의 피고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 물론 드밀봉고 폐교조례를 전제로 한다라면 교육감이 피고입니다. 교육감이 피고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뭐 될 수가 있겠죠. 명령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대외적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대외적 효력이 있다. 이걸 기합니다. 대외적 효력이 있다 되는 거고 대외적 효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헌재가 위헌 결정하면은 일반적 효력이 상실된다. 대법원과 다르게 일반적 효력이 상실된다.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처분은 취소에 해당하고 위헌 결정이 나온 다음에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나오죠. 무효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는 됐고 명령규칙 심사에 대상이 안 되고 예외적으로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된다. 대외적 효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령 보충 행정규칙이면 되는 거예요. 준법규도 될 수는 있겠죠. 대외적 효력이 있다 없다를 규정한다. 행정입법 부작위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냐? 그렇다. 그래서 법률에서 대통령이 위임했을 때 단순한 법률상 의무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권력분리 법치행정 문제 때문에 법률을 집행할 행정부 의무는 헌법상 의무다. 그래서 행정입법 의무도 헌법상 의무다. 따라서 입법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행정입법 부작위. 항고성은 안 돼요. 아예. 항고성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인데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 부작위만 다루지 입법 부작위를 다루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입법 부작위는 항고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아예 없다. 입법 부작위가 통제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 규법 통제 절차는 헌법소원밖에 없어요. 헌법소원 외에는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판례에서 이제 6대 입법 부작위 중에 5대 입법 부작위가 행정 입법 부작위였죠. 사실은 5가지가 사실은 국회 입법 부작위가 아니었고 행정 입법 부작위였고, 국회 입법 부작위는 하나죠. 조선철도 주식회사 보상 입법 부작위만 국회 입법 부작위고 나머지는 다 행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했어요. 그게 이혼 확인됐죠. 부진력 입법 부작위는 입법을 한 경우죠. 입법을 한 경우니까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안 됩니다. 입법을 했기 때문에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제정된 법령을 대상으로 한다. 제정된 법령을 대상으로 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상위 법령으로도 법을 집행할 수 있다라면 하위 명령을 제정하면 헌법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위 법령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다라면 하위 집행 명령을 제정할 의무는 헌법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국가배상은 가능하다. 국가배상은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 추상적인 법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입법 행정행위가 아니다. 왜? 입법은 일반 추상적, 행정행위는 구체적,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죠. 권력적인 그 행사니까 비권력적인 행정지도 이런 것들은 안 되죠. 비행정지도 권력적이고 단독적이죠. 권력적이고 단독적이다 보니까 행정지도라든지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이는 권력적인 단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공법상 계약은 양자 간의 합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독적이지 않죠. 그래서 안 되고, 대외적 효력을 가져야죠. 대외적 효력, 즉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따라서 내부적인 지시, 행정기관의 상호 협의, 동의, 부동의 이런 것들은 행정이 아니다. 행정이 아니다. 행정이 뭐라고요? 대외적 법조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죠. 대외적 법조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죠. 그래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법의 집행으로서의 권력적 단독적 행위로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행위를 가리켜 행정행위라 한다. 그 처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분과 행정이 동일하다는 개념도 동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보통은 처분을 좀 더 넓게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처분은 행정이 플러스 알파죠. 그 알파에 해당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다. 학설마다 너무 다기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러한 것 같다. 최소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에 해당한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대외적 법조 효과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행정행위는 대외적 법조 효과를 의도하는 데 비해서 사실행위는 법조 효과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근데 권력적이다 보니까 처분성이 있다. 예를 들면 서신검열은 권력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해서 처분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행정행위는 아니다. 왜? 직접 법조 효과를 의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서신검열은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처분이다. 아무래도 처분이 행정행위보다 넓다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형식적 행정행위로는 행정지도도 포함시키자. 형식적으로는 비권력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도 포함시키자. 어디? 행정행위라는 견해인데 판례상은 일단 수용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의 종류에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조 효과를 야기하는 행정행위라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법 규정에 의해서 법적 효과가 야기되는, 부과되는 이런 행정을 가리켜 준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보통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수익적, 침익적이나 될 것 같죠.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는 신청을 요하는 거예요. 특허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는데 그러면 사안의 협력을 요하죠. 신청을 해야만 특허가 나와요. 그래서 사안의 협력을 요하는 대표적 행정행위가 특허죠. 뭐 인가도 그렇죠. 사실은 인가도 신청을 요하죠. 허가는 꼭 신청을 요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허가는 신청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처분이라는 것은 처분은 처분인데 다만 이제 불특정 다수를 다루거나 불특정 사건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일반 처분이라고 하죠. 그것도 행정에 포함시키느냐 그렇게 보죠. 최소한 처분에 포함시키는 게 판례 입장이다. 복효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는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수익적, 침익적 효과를 바로 발생시키는, 양자를 다 발생시키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 이중효과를 가져오는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이라고 한다. 증가 추세에 있다. 증가 추세에 있다. 행정절차법적으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통지가 가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통지가 가지 않는다. 통지 의무가 없다. 통지 의무가 없다. 제3자에게 통지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 일학에서 통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때만 당사자 등에 해당하느냐 행정절차법상 첫째, 처분의 상대방은 당사자다. 두 번째, 행정청이 신청 직권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만 당사자 등에 해당해서 행정절차법상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게 되고 통지 대상이 되지 일반적인 이해관계인 제3자는 행정절차법의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지 대상이 되지도 않고 청문 과정에 열람 등사 청구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의견 진술권도 갖는 것도 아니고 사건의 병합 분리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자도 아니다. 나중에 행정절차법 가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쟁송상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느냐, 법률상 이익을 가지느냐가 중시된다. 예를 들면 특허사업자는 영업사항이익이 법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따라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 허가 사업자는 영업사항 이익은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피고는 당연히 행정청이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서 20조 2항의 단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1년이 지나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제3자는 통지를 못 받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야 처분의 내용이라든지 처분에 한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로 보통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3자가 20일이 지나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0조 2항의 단서. 물론 행정심판법 27조 3항의 단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조항도 적용이 된다. 행정심판법으로 따지면 27조 3항의 단서죠. 그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 그래서 경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하면은 제3자, 여기서 제3자는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닌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행정소송법 29조 1항이죠. 29조 1항에 따라 효력을 미친다. 대신 그 처분의 상대방인 소송에서 있을 3자는 16조에 따라 행정소송 16조에 따라 소송의 참가 신청 등을 통해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 31조에 따라서 자기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공격 방어기를 갖지 못했다라면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자유롭다. 중간 정도 레벨로 보시면 돼요.
기속행위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행정청이 지는 행위를 가리켜 기속행위라 한다. 재량행위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청은 특정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재량을 갖는 경우도 있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 재량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를 재량행위라 한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자유재량은 사법심사가 안 되고 기속재량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전통적 견해지 현대에 와서는 자유재량도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은 사법심사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심리라든지 부관에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재량행위교는 부관을 법에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면 기속행위는 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면에서 재량과 기속을 구별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있다. 일단 본안에 들어와서 기속행위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법제 효과를 가져오게 돼 있기 때문에 법관이 독자적 판단을 통해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재량행위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효과를 반드시 발생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발생시켜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이 독자적 결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재판을 하게 된다. 다만 재량권 일탈 남용의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있다.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가 진다. 피고는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재량권 일탈 남용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있다. 2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재량이냐 기속이는 구별한 학설에서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이 있는데 요건재량설은 거의 폐기됐다고 봐야 되고 효과재량설은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아름답지는 않지만 명맥은 유지하고 있다. 효과재량설. 요건재량설은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 법이 정한 요건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요건에 대해서는 재량을 갖지 못한다. 요건은 우리가 법적 요건이라고 하죠. 요건은 법으로 정하는 거지 행정청의 의사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건에서 재량이 없다는 것이 지금 현대 일반적 견해다. 그렇지만 효과에는 재량이 있을 수도 있다. 자, 보통 문헌을 기준해서 보통 수익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재량이고 뭐뭐 한다라면 보통 기속으로 본다. 다만 수익 있다라고 할 때도 기속인 경우도 없지는 않다. A, B를 제외하고 뭐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을 때는 해석론적으로 A, B 경우는 재량이지만 나머지 경우는 기속으로 보는 견해 판례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A, B를 제외하고 뭐뭐 할 수 있다라면 법에서 A, B는 네 맘대로 하고 행정처 네 맘대로 하고 재량이고 나머지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 있다라고 말했을 때 대체적으로는 재량이지만 기속행인 경우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헌법으로 연결될 때 이 수익 있다라고 표현되면 거의 대부분 그래서 직접성이 없는 거예요. 수익 있다라고 돼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사법시험이라든지 변호사 시험 문제 때릴 때 수익 있다라면 일단은 뭐죠 직접성을 부정하고 답 때리면 될 정도로 뭐 99%는 그냥 재량인 거죠. 99%는 재량이고 그 다음에 법령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재량이냐 기속이냐를 판단한다. 특허는 대체적으로 재량이고 허가는 대체적으로 기속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수익적일 때는 재량이고 저침익적일 때는 기속이다 라는 효과 재량설이 있긴 한데 매우 예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의미가 없을 정도에 가깝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수익적 행위라고 하면서 재량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수익적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요건재량설을 채택한 판례라고 볼 수가 있다. X. 요건재량설이 아니라 효과재량설이죠. 효과재량설을 취한 판례가 있다. 대학생에 대한 징계는 보통 우리가 재량으로 보는 게 통설인데 재량으로 보는 게 타당하기도 하고 통설이기도 한데 효과재량설을 넣어보면 기속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다. 왜? 징계는 마이너스죠. 침익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익적일 때는 기속이니까 그렇죠? 황당하게 학생을 징계해야 한다는 꼴이 된다. 요건이 충족되면 학생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이런 것은 일반 이론적인 것과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볼 때 징계가 재량이냐, 학생에 대한 징계가 재량이냐, 보통 재량으로 보죠. 근데 효과 재량설에 따르면 재량이냐, 그렇지는 않고 그건 기속에 해당하죠. 물론 학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행정법 강론 배우다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징계 사유가 있다라면 징계를 요구해야 되고, 징계는 해야 됩니다. 징계 여부는 재량이 아니에요.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징계를 해야 되고, 다만 징계의 종류는 재량이죠. 파면이냐, 해임이냐, 강등이냐, 정직감봉 견칙이냐, 이런 거에 대한 재량은 있겠죠. 그럼 무슨 재량이 있는 거예요? 선택 재량은 존재하는 거죠.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선택 재량은 있죠. 징계는 해야 되고 결정 재량은 없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물론 이게 징계 사유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재량이 또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 강론 보면 상당히 조심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인데 점심을 누구한테 얻어먹었다. 이게 징계 사유냐 아니냐, 이거는 재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업무 관련 없는 이유로 뭐 친구 만나서 짜장면 하나 얻어먹었다. 이게 징계 사유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징계 사유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업무와 관련성이라든지 등등등을 고려. 품위유지 의무는 더 신기하죠. 저녁에 술 먹고 뭐 술집에 싸웠다 공무원이,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뭐 품위유지에 해당한다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겠죠. 근데 품위유지에 유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런 거에 대한 재량이 있는 거예요. 이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에 해당하는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량이 있죠. 근데 만약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징계하도록 돼 있어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하도록 돼 있죠. 그런 관점은 기속인데, 그 어떤 행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재량은 존재하죠. 근데 징계 사유가 판단을 통해서 이제는 해당한다라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돼요. 그죠? 이런 거 상당히 강론감 조심해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재량인가 아닌 것들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판단하시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감으로 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감이랑 잘 안 맞는 애들만 별표를 쳐서 암기하면 되지, 이런 데는 시간을 많이 투입할 필요까지는 없고, 감과 잘 대체적으로 맞고 그냥 상식으로 때려도 거의 다 맞아요, 사실은. 근데 상식과 잘 안 맞는 내용이 있다라면 그건 별표 쳐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속과 재량은. 그 다음에 요새 유행한다면 이상하죠. 난민 인정.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난민 인정은 재량이다, 기속이다? 기속이에요. 요건이 충족되면 난민 인정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난민 인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난민법이 돼 있고 조약에 돼 있어요. 우리나라 조약 가입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사람 뭐 어제 390 몇 명이 왔다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그 난민 인정해 준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 중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난민 인정 취소는 재량이다. 난민 인정 취소는 또 재량이에요.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두시고, 헷갈리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몇 개는 그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헷갈리는 것들은. 근데 문제를 풀어서 좀 대체적으로 알 수는 있겠죠.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지 뭐죠. 그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별 방법이 없어. 뭐 이해를 하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암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기속행위 재량의 하자의 판단행위. 기속행위 경우는 법을 위반하면 바로 위법이 되게 되고, 재량행위는 그렇지는 않죠. 일탈남용을 심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량의 경우는 법관의 독자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법관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게 되고, 기속행위의 경우는 독자적 결론을 내려놓지 않고 심리하게 된다. X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속행위 독자적 결론을 내려놓고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재량행위 하자 유형 일탈남용이라고 하죠. 원래 일탈은 외제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일탈이라 하고, 남용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남용이라 한다. 그런 면에서 개념적인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실제 있어요, 기출 문제가. 근데 거의 판례는 일탈남용을 거의 동요 수준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
그 다음에 행정기본 21조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뭐 그 결국은 저 일탈과 남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면 21조에 일탈과 남용이 남용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행정소송 27조는 일탈 남용 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탈, 남용 등이 있고 재량권 불행사,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라면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도 법적 의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 법이에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 법이다라는 거죠. 재량권을 행사할 때 물론 공익과 공익과 사익을 그렇죠? 형량해서 재량권의 행사를 해야 된다. 전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면 재량권의 혜택, 흠결, 오형량 문제가 있다. 객관성이 없으면 뭐라고 하죠? 특히 오형량이란다. 객관성이 없다라면 오형량. 이것도 뭐예요? 위법입니다. 당연히 위법에 해당한다. 전혀 안 했다 하면 혜택,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다 하면 흠결, 객관성이 없으면 오형량을 하는데 이것도 위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서 위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사항을 고려를 안 했다. 그러면 뭐 혜택 내지 흠결이 있다고 봐야죠. 혜택 내지 흠결이 있다. 고려할 사항이 있었다. 근데 고려를 안 했다. 이분이 뭐죠? 할머니다. 그래서 80세 노인이기 때문에 저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뭐 그럼 고려해줘야죠. 고려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가진금을 처분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다라면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일탈남용 입증 책임 원고가 지고 피고는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X. 피고는 입증 책임을 지지 않아요. 불확정견의 판단 여지. 불확정 판단 여지는 요건의 재량이 있고, 요건의 재량이 있고, 효과에는 재량이 없다라는 요건 재량서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 X. 요건엔 재량이 없고 효과에만 재량이 있다라는 효과 재량서를 뒷받침해주는 보충 이론이다. 뭐가?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그래서 요건에는 재량이 있다 없다? 없다. 효과에는 재량이 있을 수 있다. 요건엔 재량이 있을 수 없고 효과에는 재량이 있을 수 있다라는 효과 재량서를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불합격 개념은 요건에 있는 거예요? 효과에 있는 거예요? 불합격 개념은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법에 요건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불합격 개념이. 이에 대해서 누가? 행정적인 판단 여지를 가진다라는 게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다. 요건에는 재량이 없고 효과에만 재량이 있고 요건은 불확정 개념이 있을 때 행정적인 판단 여지를 가진다. 공식이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요. 판례는 판단 여지론을 명시를 인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판단 여지론은 독일에서 확대 추세에 있다? X. 축소 추세에 있다. 라는 거지. 판단 여지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아예 폐지된다. X. 그 다음에 위법 판단할 수 없다. 법원은 X. 사법심사는 가능하고 다음에 행정적인 판단을 본안에 들어와서 존중한다. 그래서 99.9%는 적법, 0.01%는 위법, 0.1%는 위법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행정적인 판단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위법이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의료법 사건에서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자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이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도가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써 있죠. 국민의 보건위생이라는 불확정 개념이 써 있다라는 것은 판례가 인정했죠. 불확정 개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판례는. 그렇지만 불확정 개념과 관련해서 요건과 효과를 묶어서 그냥 재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 여지론을 수용하고 있지 않죠. 판단 여지론에 따르면 요건은 재량이라 하면 안 되고 효과만 재량이 있고 요건은 불확정 개념이 써져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판단 여지론을 수용한 건데 요건과 효과를 싸잡아서 그냥 재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판단 여지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출제부터 시작해서 재량이 다 됐고,
국회는 국정조사감사를 통해서 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가 있다. X. 취소할 수는 없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뭐 요구를 하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죠. 직접 취소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행정부의 재량의 통제는 감독관청은 하급 행정기관의 처분에서 직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통해서 사전 통제, 의견 청취를 통해서 침입적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있다. 행정 심판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원이 통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통제를 안 하고 재량이 없는 법규 명령 등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민 통제. 일탈남용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으로 푸는 게 좋다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틀리다라면 이제 암기해야 돼. 상식적으로 보면 다 이제 거의 때릴 수가 있을 테니까 논리를 공부하지 마시고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시면서 이게 감이랑 잘 맞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99%예요. 거의 우리들 감과 맞아요. 대법관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문제 풀어서 해결하는 거고 간혹가다 감이 안 맞는 애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 그게 또 효율적 공부 방법이다. 이런 거였어. 다단계 행정이 부분허가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종국 허가를 나중에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부분 허가죠.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 건설 허가 사건에서 부지 사선 승인 처음부터 해주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건을 갖춰서 건설 허가를 신청하면 건설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죠. 그때 부지 사선 승인 처분 같은 경우에 부분 허가에 해당한다. 부분 허가도 그 자체로 종국적인 면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요. 부지 문제에 한해서는 그렇다. 부지 문제에 한해서는 종국적인 것이고 그 자체도 행정행위고 처분이다. 뭐가? 부분 허가. 부분 허가 처분이에요. 처분이다. 그래서 부지 사선 승인 처분도 처분이고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다만 본 건설 허가가 나오면 부지 사선 승인 처분 같은 부분 허가는 소멸되고 실효되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일이 없게 된다. 그 후에는 그다음에 예비 결정은 여러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건을 먼저 심리해서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예비 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비 결정도 최종적인 판단에 해당하죠. 그 부분에 한해서는 예를 들면 폐기물 사업과 관련돼서 적정 통보를 보냈다라면 과다 난립은 아니라는 거지. 사업은 가능하다는 얘기지. 나머지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허가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요건만 심리하게 되죠. 뭐 했을 때는 적정 통보를 보냈을 때는. 보통은 이 예비 결정이 구속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보통은 그렇다 말하죠. 예비 결정이 구속력이 있느냐? 그렇다. 그래서 적정 통보를 보내고 나중에 과다 난립을 이유로 본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 위반이라고 해서 취소한 판결이 있죠. 그걸 따지면 예비 결정이 구속력이 있다. 행정적으로 구속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사전 결정이 구속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례가 있었죠.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한 판례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예비 결정이 처분성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폐기물 적정, 부적정, 특히 부적정 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폐기물 사건을 해서 부적정 통보 처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적정 통보 후 난립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신뢰보 위반이고 적정 통보에 국토 변경 신청을 해주겠다는 의사 표시는 아니고 국토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봤죠. 그래서 국토 변경 신청 거부. 원칙적으로 항고성이 대상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이거였죠.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가져서 국토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이를 거부하면 항고성을 제기할 수가 있다. 가행정행위, 임시행정행위를 뜻하는데 그 자체도 행정에 해당하고 다만 잠정적이다 보니까 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직해제 한 다음에 나중에 파면 처분할 수가 있어요. 직해제 한 다음에 파면 처분할 수 있고 직해제로 끝날 뻔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난 직해제로 끝나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뢰보호는 인정이 안 되고 본 행정행위가 나오면 가행정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처분성이 있느냐? 있다. 처분성이 있느냐? 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제 명령적 행정위,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이야 형성적 행정은 나뉘는데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로 구성이 되죠. 하명은 네 가지 명령을 의미하고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금지 하명, 급부 하명, 수인 하명 네 가지고 이에 따라 네 가지 의무를 지게 되죠.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급부 납부할 의무, 그 다음에 수인 의무 네 가지를 국민들은 지게 됩니다. 매우 침익적이다 보니까 법의 구속을 받고 법률부가 적용이 되고 물론 당연히 처분이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법규 하명도 의외로 많고 법규 하명도 있고 행정이라서 하명도 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행정이라서 하명이지만 법규 하명도 있다. 행정이라서 하명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하명도 있느냐? 그렇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하명도 존재한다. 일반 하명도 신청을 요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행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명 위반되면 사법적 효과, 민법적 효과는 부정된다. X. 사법적 효과는 부정되지 않고 대신 행정벌이나 강제집행을 통해서 해결한다. 세금을 안 내면 그렇다고 해서 강제집행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사법적 효과가 부정이 되나? 그렇지는 않죠. 그 다음에 허가는 일반적 예방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풀어줘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위를 가리켜 허가라고 한다. 그래서 예방적 금지라고 하죠. 일반적 예방적 금지, 풀어주는 걸 전제로 하는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건만 갖추면 풀어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걸 예방적 금지라고 하죠. 예방적 금지를 해제해주는 행정행위를 가리켜 허가로 한다. 허가의 상대방은 특정인에 대한 허가도 가능하죠. 영업허가 이런 것처럼 특정인에 대한 허가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허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신청을 꼭 요하지는 않아요. 신청을 꼭 요하지는 않는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허가는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착순, 선원주의가 적용된다. 특허와 다르게 선원주의가 적용된다. 법규 허가는 없다. 법규 허가는 인정될 수 없다. 수정 허가는 효력을 유지하느냐? 그렇다. 수정 허가는 효력을 유지하느냐? 그렇다. 그래서 신청인은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개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나온 것은 용도 변경이랑 그 부분적인 개축, 부분적인 대수선 허가만 나왔던 거예요. 그래도 효력이 유지된다. 효력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부관에 가면 이걸 뭐라고 하죠? 수정 부담이라 하는데 그 수정 부담은 부관이 아니라 행정이 그 자체다. 행정이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관을 보지 않는 게 수정 부담이 수정 허가죠. 그냥 행정행위인 거예요. 행정의 종된 규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행정행위다. 뭐는 수정 부담은. 그래서 부관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가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명령적 행정이 하는데 최근에 형성적 행위라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기속행위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 재량인 경우도 없지는 않다. 허가의 법적 근거는 신청시법이 아니라 처분시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다만 행정기본법에는 두 가지 경우에는 신청시법을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나는 법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다. 법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인 두 가지 경우는 처분시법이 아니라 신청시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판례는 특별한 곤란한 사정에 대해서 기존에 신청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을 지연했을 때를 신청시법을 적용한다라고 했고, 그걸 제하고는 처분시법을 적용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처분시법을 적용한다는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판례와 행정기본법 태도가 동일하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지연됐을 때는 뭘 적용한다? 그러나 신청시법을 적용한다는 판례 입장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왜? 특별한 곤란한 사정이 그거라 봐야죠. 다음 하나 더 들었죠. 법의 규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죠. 당연한 거에서 판례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뭐 당연한 거죠. 법의 규정이 있으면 저 신청시법을 적용한다. 허가 요건, 허가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결격 사유에 대해서 최근 행정기본법 조항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있다. 결격 사유는 없어야 한다. 결격 사유를 규정할 때 기준을 행정기본법이 말하고 있죠.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필요한 항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그다음에 실적 관련성이 있을 것, 다른 유사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이걸 결격 사유를 정할 때 기준으로 제시했죠.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0년간 직업을 가질 수 없다.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봐가지고 유언인 판례도 있었고, 그래서 결격 사유가 너무 이게 과도하면 안 돼요. 허가 요건의 법정주에 따라서 행정청은 허가 요건을 추가할 수 없다. 허가 요건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 요건을 행정청이 추가하는 것은 이 법이다. 대부분의 사유가 뭐냐면 법정 허가 요건을 충족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죠.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거부한 사건에 있어서 이 법으로 본다. 주민의 동의, 거부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면 법에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법에 규정하지 않은 주민들의 동의, 주민들의 반대 문제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이 법이다. 자,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기속행위니까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 법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너무 공이 크거나 그러면 공익을 거부할 수도 있다. 물론 재량일 경우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 재량일 경우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뭐 이런 거 당연히 불허할 수 있고, 환경보호차 안에서 산림훼손 허가 신청 거부할 수 있고, 산림행정 변경 허가도 거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건 안 되죠. 앞으로 시장이 세울 도시계획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이 법이다. 뭐 현재 계획도 아니고 앞으로 세울 도시설계라든지 도시계획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이 법이다. 허가 효과, 금지된 자연적 차의 회복이죠. 금지된 자연적 차의 회복, 이게 허가죠. 이거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법률상 이익이 아닌 것에 대한 초점이 영업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를 받은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서 보호되는 얘기다. 그래서 주세법상 보호되는 일이라겠죠. 주류제조 면허가 허가지만 주류제조 면허는 허가다. 주류제조 면허는 강압성 허가다. 그럼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주세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당연한 거예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다만 영업상이익, 경영상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허가는 보통 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얘기지. 영업상이익, 경영상이익은 허가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영업허가라든지 한의사 면허 문제는 영업상 이익을 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되지 않고 기존 업자들이 신규 허가 사업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허가로 다른 법률상 제한이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A법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B법상의 금지가 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B법상의 금지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만 풀어진다. 해제된다. 법이 여러 금지를 하고 있을 때 따로따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깨트리는 게 뭐예요? 이걸 깨트리는 게, 이 원칙을 깨트리는 게 인허가 의제 제도예요. 대신 인허가 의제 제도가 있다라면 그 경우는 A법상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상의 금지가 다 해제되죠. 그때는 법의 규정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행위 효과는 하명과 똑같이 사법적 효과는 부인되지 않고 다만 행정벌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해결한다. 허가 효력 범위는 인적 효력 범위는 전국적이고 그렇지만 승계되지는 않고, 대물적 허가는 해당 장소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승계될 수가 있다. 혼합적 허가는 사람과 사물을 다 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승계되는 건 아니고 별도의 승인 절차 등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석유 판매 사업은 혼합적 허가로서 어쩌저쩌고 X. 혼합적 허가 아니라 석유 판매 사업은 대물적 허가다. 인허가 의제 제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본 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을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라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일반법에 이제 드디어 행정기본법에 들어왔는데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라는 거죠. 자, 인허가 그래서 법정주의죠. 인허가 의제는 반드시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허가 절차 신청은 주된 관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족하다. 관련 인허가 관청에 신청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열애로 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면 별도로 신청해라 하면 신청해야죠. 그걸 제외하고는 관련 인허가 관청에 대한 신청 절차는 생략된다. 절차 집중설이라는 말이 절차는 집중적이란 말이죠. A법이 정한 절차만 충족하면 돼. 주된 인허가 절차만 충족하면 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는 따로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절차는 생략되죠. 그렇지만 실체적 요건은 생략되지 않고 다른 법상의 실체적 요건은 충족돼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사업을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인허가까지는 꼭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원하지 않으면 주된 허가만 받으면 되지 인허가 의제까지 신청할 의무는 없다. 그럼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 의제가 되는 것까지는 꼭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의무는 없어요. 그 다음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대신 주된 행정청이 협의한다. 협의해야 되고 행정기본법에는 20일 이내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도록 되어 있죠. 답변을 안 하면 협의에 응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절차 요건은 물론 생략되고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누구는? 본인은. 신청인은 따로 안 거쳐도 되고 행정청끼리 지네끼리 협의하는 거예요. 인허가 의제 절차는. 그 다음에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은 충족돼야죠. 실증 요건은 생략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된 인허가 관청이 담당하는 법령상의 요건은 충족됐다 할지라도 관련 인허가 실책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허가 요건은 충족됐지만 국토법상의 허가 요건은 충족이 안 됐다라면 본 허가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한 건축허가 있어서 형질 변경을 받을 수 없다라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면 건축허가도 거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공유수면 점용 허가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든지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에 대해 동의를 안 했을 때 채광객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 관청이 부동의 또는 부동의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채광객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채광객 인가 요건은 충족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게 채광객 인가 요건은 충족이 됐지만 공유수면 허가 관청에서 이게 노한단 말이죠. 그러면 채광객도 거부할 수 있다. 채광객 인가를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재량이 돼버려요. 채광객 인가는 기속일지라도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재량이면 뭉뚱그려서 재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다. 기억을 해보시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면 건축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건축을 해줄 수 있고 그때 물론 부관을 붙일 수는 있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걸 조건으로 건축 허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런 부관을 붙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은 되지 않는다. 재밌는 판례죠? 최신 판례니까 기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보충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건축 허가는 받았다. 건축 허가를 하면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걸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겠죠. 가능성이 높다라면. 물론 가능성이 없다라면 거부하면 되는 거죠. 형질 변경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럼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랑 의제되는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 결정돼야 한다. 그렇죠. 동시 심사 결정하는 게 기본이죠. 동시 심사 결정하는 게 기본이다. 근데 건축을 해줬죠? 건축을 해줬는데 국토법상의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요건은 심사가 아예 누락됐단 말이죠. 협의도 안 거치고. 그러면 나중에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건축 허가를 하면서 의제돼야 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산인 거야. 야산 이런 데서는 그렇죠. 원래 형질병이 돼야 걸라. 형질병이 돼야지 건축이 나와요. 응? 응? 근데 이제 국토법상의 형질병의 허가에 대한 요건은 심사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면 위법이죠. 위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직권 취소도 가능하다. 직권 취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형질병의 허가를 받을 것 같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 뭐유 커? 그럼 건축허가 하면서 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관으로 붙일 수 있다. 너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걸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유효한 거야? 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인허가 의제 효과, 협의가 된 사항에 한해서만 의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협의되지 않은 사항까지는 다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지금 기출에 아마 이거 없겠죠? 2021년 3월 8일이니까 이렇게 봤네, 그죠? 근데 이제 관련 인허가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때 얘기죠.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때,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인허가청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봤죠? 기억해 보시고 중소기업 지원법 사건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지금 그 행정기본법은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시행일이 남았지만 왜냐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는 표현이 있죠. 20일 이내에 협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2024년에 23년에 시행될 예정이고 3년에 시행이 되고 근데 중소기업 창원 지원법은 그런 조항이 없나? 그렇죠? 근데 이게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봤죠? 신기하게.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서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보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하여간 관련 인허가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B법상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